먼저 기준 한번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은행들, 우리은행 행령사고도 그렇고, 지난 2년 8개월 동안 67건, 2074억 이렇게 숫자로 장난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내부 통제가 좀 안 되는 문제, 좀 어떻게 전문의 또 하시면서 대책 이렇게. 금융사고가 너무 잦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지 않아도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그 금융기관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가지고 책무구조도 제도 이거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책무구조 제도가 아시다시피 시스템이 실패했을 때에 우리 대표나 임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일종의 금융판 중대재해법이신 거죠. 이 임원들에게 이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텐데 어쨌든 내부 통제를 제대로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이 금융사고라는 건 그 내부 통제가 잘 안 돼서 사고가 터지면 그 은행들뿐만 아니라 이거는 국민들하고 바로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무구조도 제도가 제대로 도입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나 이것만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고 윤리의식도 좀 조직 문화도 좀 혁신해야 된다. 좀 그런 생각하고 그 말 그대로 모럴 해저드 이게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사고 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좀 혁신할 건지를 금융위원회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국회에서도 좀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해야 되지 않겠느냐.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정부에서도 밸류업 시켜서 간다 하고 있는데 KB 지주, 하나은행 이런 대표 은행주들도 밸류업 지수에서 밀리는 것이 대부분 지주의 순이익의 90%를 은행이 차지하고 은행은 또 나름대로 다각화는 안 하고 이자 장사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각소가 없는데 무슨 지속 가능 성장이 되느냐 이런 지적들 때문에 밀리고 있는데 은행업계에서도 그러면 정부도 그랬지만 좀 규제를 완화해주고 은행권에 대한 비금융사를 좀 둬서 다각화하고 이런 부분도 좀 풀어주면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밸류업 시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빅블러 시대라고 이제 하잖아요. 네. 핀테크나 빅테크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맞습니다. 이제 산업 간의 어떤 그런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금산분리 재편이 요구되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요즘 들어와서 많이 그 얘기가 나오고. 그 지금까지 금산분리라는 게 비금융사의 어떤 금융업 진출 차단의 강조를 두었는데 최근에는 금융사 은행의 그 비금융 진출 논의가 또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그 산업은 말고 은행 쪽으로. 그런데 이제 금융기관이 그 수익 다각화라는 원칙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관점에서는 금산분리 완화가 원칙적으로는 동의되는 부분이지만 금융기관들이 지금까지 엄청난 예대마진으로만 살았어요. 예대마진으로 그러니까 성과급 잔치만 한 거죠. 그러면 국민들에게 뭔가 예대마진 말고 뭔가 다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성과를 내서 국민들이 인정하는 뭔가를 그런 것들을 좀 담보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맨날 금융기관에서 지금 은행들 같은 게 ATM 기계도 지금 줄여나가고 그렇죠. 지점도 없애나가는 마당에 그 지금 국민들에게 엄청 비난을 받는 게 예대 마진으로만 금리는 지금 엄청 올라가지고 대출 금리는 엄청 난데 예대 마진으로 수익 내 가지고 자기들 성과급 잔치나 하고 이러니까 딴짓골 헤엄치니까 그래서 이게 국민들의 금산분리 등의 호의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국민들에게 기대할 만한 뭔가를 내놓고 노력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투세 문제인데요. 정부 여당은 폐지나 유예 하는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또 의총으로 넘겨서 지금 폐지나 유예 이렇게 가닥 보고는데 이게 아시겠죠? 지도부 위임됐어. 지도부. 네, 지도부 위임돼서 차익 5천 나면 25% 해가지고 1월부터 시행인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의원님 보시는지. 이게 시장에 일관성 있는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저는 배웠어요. 이게 우리 그래서
우리 여당은 계속해서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게 유예냐 아니면 뭐 옵션을 넣어가지고 뭐 유예냐 아니면 그 해야 된다, 실행해야 된다, 이게 막 갈팡질팡하면서 시장에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그 지도부에 위임한다라고 이제 했는데, 아마 그 이유가 이게 이재명 세다 뭐다 해서 비난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맞습니다. 2030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조금 분위기가 조금 이임해서 어쩔 수 없이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금투세를 하면은요, 그 부자 감세라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사모펀드 10억 이상 그 받는 사람들은 거의 50% 넘는 세금을 내다가 요거 시행되면 27%인가 만 내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부자 감세 효과가, 그런 비난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개미 투자자들은 본인이 지정한 기본 계좌 말고 다른 계좌에 있는 거 원천 징수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이걸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다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이게 불편할 뿐만 아니라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불편한 거죠, 이게.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리고 이 자본, 그 국내 자본이 또 외국으로 또 빠져나간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도부에 위임했으니까 잘 마무리해서 폐지 쪽으로 가닥 잡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인데요. 이게 오르락내리락하지만 8월달에는 9.8조 이제 늘어나지만 또 9월달에는 5.6조로 약간 좀 증가폭이 둔화되기도 하고, 하지만 이 문제가 에서 스트레스 DSR 고강도 규제를 또 한번 2단계 규제로 높여서 이걸 완화하고, 하지만 또 금리 인하 부분과 좀 맞물리면서 다시 이거 잡을 수는 있는 거냐, 어떻게 좀 어떤 원칙으로 대출, 가계대출 좀 줄여든가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하던데 어떻게 보시죠? 글로벌 금리 기조가 하향되고 있으니 우리도 거기에 발 맞춰서 좀 하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은 있는 것 같고, 내수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도 그 금리를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시점에 도래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갑자기 요즘에 주택 그 부채가 엄청나게 지금 높아지면서 지금 정부가 왔다 갔다 하는 정책 그 결정에 조금 왔다 갔다 한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계부채가 증가가 그 내수 경기를 올리기 위해 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엄청난 동시에 이게 문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 지금 금융당국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만, 지금 어쨌든 가계부채 문제로 시중 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이 대출이 꼭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뭐랄까요, 불편한 상황이 오면 안 되니까, 아니면 또 이 사람들이 이게 대출에 막혀가지고 제2금융 아니면 뭐라 그럽니까, 그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쪽으로 그쪽으로 내몰려가지고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에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실제 대출 수요 이런 부분 좀 지켜주고, 하지만 투기나 그런 것들은 좀 억제해 나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고 예금 금리는 내려가서 은행들이 완전히 이게 예대 마진으로 역대급 실적을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주의를 지키는 선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되지만, 이거를 어떻게 혁신하고 상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금융당국하고 국회가 조금 심도 있게 좀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험 쪽 문제인데요. 보험 신용카드 납부 의무화 법안이 19대 국회 때부터 발의가 되는데, 이 부분 하면은
당연히 카드로 하기 때문에 가맹점 카드사가 수수료를 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풀릴 수 있는 건지 국민들 뭐 편의나 이런 거 볼 때는 신용카드도 뭐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쉽지 않은 이게 문제 같아요. 저도 이거 질문 받고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 보험료 카드 납부로 소비자들 편익은 아마 뭐 늘어날 건 당연한 것 같은데, 근데 보험사가 보험료 카드 납부거래 하는 것이 2% 가맹점 그 수수료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이거 고스란히 이게 2%를 매기면 반드시 소비자한테 전가하게 돼 있거든 이게. 다른 부분이랄지 비용이 또 발생하니까.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가지는 편익도 있지만 반드시 그 소비자가 가지는 또 부담도 있을 거다. 그래서 이 혜택 보는 거하고 이 또 부담 가지는 것을 어떻게 그 조정할 것인가는 이 한번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거를 법적 의무로 강제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 논리로 협의 보게 할 것이냐 이 문제잖아요. 예.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논의도 해보고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둘이 지금 벌써 오랫동안 협의 보라고 놔뒀더니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의견이 조율 안 되니까. 조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문제도 뭐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지금 뭐 세부 내역서나 처방전 이런 것들은 되는데, 그러니까 진단서 이런 것들도 좀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신속 처리하자 뭐 이런 의견인데, 이거는 의료적인 건 뭐 개인 정보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뭐 국회 중재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이게 실손보험 청구 전사라는 게 병원과 그 보험사 간의 어쨌든 전자 정보를 연계해 가지고 간편하게 모든 게 다 그 넘어가게 만들어서 그냥 그 연결되죠. 이 환자들이 청구 안 해도 그냥 보험 받을 수 있게끔 하자는 거 아니에요. 청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저도 뭐 해봐서 이게 아는데 저희는 서류 가능한데 좀 안 되시더라고요. 이게 복잡하니까 소액의 보험료는 그냥 이 청구를 안 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아마 이게 전산화해서 절차가 간소화되면 국민들의 편의는 엄청 증가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가 다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가 넘어가면 보험사는 반드시 그걸 가지고 보험료를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소비자는 이런 그 상태고 이런 몸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정보를 축적해서 반드시 의료 정보를 통해 가지고 보험료를 인상할 거냐, 낮게 또 책정할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악용되지 않도록 이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거냐, 보안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를 먼저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네, 이런 뭐 개인정보 같은 거 도용돼서 새로운 상품 만들든지 또 여러 가지 악용 수단이 있을 수 있어서 돈 올리는 문제가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예금자 보험 한도 문제. 뭐 5천만 원 24년째 간다. 그래서 뭐 다른 뭐 미국은 25만 달러고 일본은 1,000만 엔이고 뭐 이렇게 많아서 우리도 조금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또 입법조사처나 얘기는 올려봐야 혜택 볼 수 있는 사람 일부고, 그다음에 올리면 여러 가지 유지 비용이랄지 보험료 더 내면 소비자 전가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보험 한도 문제 좀 어떻게 이게 생각하시는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예금자 보험 한도를 1억으로 상향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여당의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잘 안 되고 또 이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이거 총선 공약이에요. 이게 벌써 다 우리는 그렇게 하자고 벌써 얘기 다 했고 정무위원장도 우리 정무위원회에 그렇게 야당에서 제안해서 올라온 게 없어요.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가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사기치시는 거야. 요새 이 대표가 국회의원 그 정책을 많이 따라가네. 이게 총선 공약이었거든. 우리는 1억으로 하자고. 그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게 그 예금 보호가 한도가 좀 낮은 건 사실이거든요. 따져보니까 미국은 3억 3천, 영국은 1억 5천, 캐나다가 1억, 일본이 9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월등히 두세 배 높은 거죠. 근데
이게 보호한도를 상향할 경우에 이게 따져보면 예금자 수가 98.1, 99.3 그러니까 1.2% 오른다는 점에서 소액 고액밖에 이게 예금자만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대표님 5천만 원 이상 1억 이상 예금 통장에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논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보호해봐야. 그 어쨌든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조정에는 여야 간에 벌써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나아가는 게 맞고 우리 여당도 총선 공약이고 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를 금융권에서는 이걸 일괄적으로 적용할지 아니면 업건별로 할지를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축은행 같은 데는 높잖아요. 그럼 5천만 원 1억 이상이면 예금 빼서 저축은행에 다 넣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차등해서 적용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 그냥 한 번에 다 푸는 게 맞는지는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오늘 아침 정책위 의장님께서 발언한 요지예요. 그 발언의 요지를 제가 똑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발언을 못 들어가지고. 예, 정책위 의장님께서 돈 벌다가 좀 똑같이 말한 거를 제가 이거 질문 우리 폴리우스에서 질문할 거라 예상하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아이고. 너무 명쾌한 말씀이셔서 감사합니다. 자, 질문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 길 보고 좀 국민들한테 희망의 메시지 그래도 힘내라 대한민국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려운 것은 오직 국민뿐 믿을 것 또한 오직 국민뿐 주민을 위해 즉시하고 반드시 하고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역을 다녀보면 여럿 우리 국민들께서 못 살겠다. 힘이 들어서 못 살겠다. 사료값이 너무 올라서 못 살겠다. 쌀값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 못 살겠다. 속값이 똥급이 됐다. 전부 다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물가가 너무 비싸져서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 우리 국민들께 희망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송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 우리는 주춤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쓰러져 엎드려 좌절감에 엎드려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서 화이팅을 외치고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싸움만 하는 이 국회가 민생의 국회로 다시 돌아가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국민 여러분들의 아픔을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해 주시고 혼날 일이 있으면 해초리를 반드시 들어주시면 해초리를 맞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초선 의원 강명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